최강 씨, 당신 딸 최도연이가 오늘 하교 후 어디 갔는지 아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최강의 심장이 얼어붙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30분, 도연이는 4시에 학교가 끝났는데 아직 집에 안 왔거든요. 누구십니까? 우리 딸이 어디 있어요? 최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아직은 안전합니다. 아직은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최강은 즉시 아내 황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도연이 지금 어디야? 황미경도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학원 간다고 했는데. 학원에 확인해 볼게. 5분 후 황미경이 다시 전화했어요. 학원에 안 왔대. 오빠, 우리 딸 어디 간 거야? 최강은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있어. 내가 찾아올게. 최강은 즉시 팀원들에게 긴급 소집 문자를 보냈어요. 도연이가 사라졌다. 30분 안에 모여라. 곽병남이 가장 먼저 답장을 보냈습니다. 형, 나도 이상한 전화 받았어. 지금 가. 정남현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 민서도 학교에서 안 들어왔어. 이건 무슨 일이야? 최강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도연이만이 아니었던 거죠. 30분 후 최강의 집 지하 작업실에 팀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이용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저한테도 협박 전화 왔어요. 조카들 사진이랑 같이요. 박정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부모님 집 앞 사진을 받았습니다. 곽병남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새끼들, 아이들까지 건드리다니. 정남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서는요? 민서는 어디 있는 거예요? 최강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자. 저들은 뭔가 원하는 게 있어. 아니면 이렇게 연락하지 않았을 거야. 그때 최강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불명이었어요. 오늘 밤 10시 창리동 폐공장. 혼자 와라. 경찰 부르면 아이들은 못 본다. 최강은 메시지를 팀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곽병남이 즉시 반대했어요. 형, 혼자 가면 안 돼. 함정일 수도 있어. 이용희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해요. 최강은 고민했습니다. 딸을 구하고 싶었지만 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단 준비는 하자. 10시까지 3시간 남았어. 밤 9시 50분 최강은 창리동 외곽의 폐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건물이 어둠 속에 우뚝 서 있더라고요. 최강은 허리춤에 작은 권총을 숨기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공장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강은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요. 잘 오셨습니다, 최강 씨.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최강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근철 차관님? 조명이 켜지자 국방부 차관 이근철이 서 있었거든요. 최강과 함께 김석준을 무너뜨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차관님,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딸은 어디 있어요? 이근철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놀라셨죠? 당신이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적이었다는 게. 최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차관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김석준을 잡는데. 이근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와줬다고요? 아니, 당신들을 이용한 거죠. 김석준은 내 경쟁자였어요. 당신들은 그저 내 칼이었을 뿐이고. 최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근철이 제공했던 정보들, 은신처, 보호. 모든 게 계획된 거였다는 얘기였죠. 왜 우리 아이들을 건드렸습니까? 최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근철은 여유롭게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간단해요. 당신들이 너무 깊이 파고들었거든요. 김석준 위에 누가 있는지 알아냈죠? 이근철이 물었습니다. 최강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근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나예요. 김석준은 내 부하였고 나은재도 내가 심어놓은 거였죠.
당신들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동안 나는 더 큰 조직을 만들고 있었어요. 방산 비리?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최강은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나랑 거래하자고요. 이근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거래? 당신한테 거래할 게 뭐가 있죠? 아, 있네요. 당신이 모은 증거 파일들이요. 그걸 다 지우고 팀원들 모두 입 다물게 하면 아이들을 돌려주죠. 최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근철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딸 최도연과 김민서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묶여있는 모습이었어요. 도연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최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4시간 드릴게요. 모든 파일을 삭제하고 팀원들을 설득하세요. 아니면 이근철은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새벽 1시 최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황미경은 울다 지쳐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최강은 아내를 깨우지 않고 지하 작업실로 내려갔습니다. 팀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죠. 형, 어떻게 됐어? 곽병남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최강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근철이었어. 뭐? 정남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근철 차관이요? 우리를 도와줬던 그 사람? 최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그의 꼭두각시였어. 김석준을 제거하는 도구였던 거야. 이용희가 노트북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말이 되네요. 김석준이 너무 쉽게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위에서 버린 거죠. 박정환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도연이랑 민서는 어디 있어요? 최강은 이근철이 보여준 영상을 팀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정남현은 딸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어요. 민서야. 우리 딸. 남편 김수일이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가 꼭 구해올 거야. 곽병남이 분노로 떨며 말했습니다. 이 새끼를 죽여버리고 싶네요. 최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근철이 제안을 했어.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를 삭제하고 입을 다물면 아이들을 돌려준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용희가 먼저 물었어요. 형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최강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생명과 정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정남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나는 딸이 더 중요해요. 증거 파일 같은 건 상관없어. 민서만 살아 돌아오면 돼요. 김수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곽병남은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형, 근데 이근철을 믿을 수 있을까요? 증거 지워도 아이들을 안 돌려줄 수도 있잖아요. 이용희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근철 위에도 사람이 있어요. 팀원들이 일제히 이용희를 봤습니다. 뭐? 이용희는 자료를 보여줬어요. 김석준 조사하면서 발견한 파일이에요. 이근철은 중간 관리자였어요. 진짜 큰 손은 따로 있습니다. 코드명 그림자라고만 나와 있어요. 최강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럼 이근철을 잡아도 끝이 아니란 얘기야? 박정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형, 일단 아이들부터 구하고 생각합시다. 증거는 복사본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최강은 그 말에 희망을 찾았어요. 맞아. 이근철한테는 지웠다고 하고 실제로는 백업해두는 거지. 하지만 이용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근철은 바보가 아니에요. 직접 확인할 거예요. 우리 시스템 전체를 점검할 수도 있고요. 곽병남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남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냥 다 지워요.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게요. 새벽 3시 최강은 혼자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원래 담배를 끊었는데 오늘만큼은 필요했거든요. 곽병남이 뒤따라 올라왔어요. 형, 혼자 고민하지 마. 우리가 같이 해결할 거야. 최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병남아, 나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됐잖아. 내가 처음에 이 일 시작하자고 했으니까. 곽병남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 후회는 없어.
최강은 곽병남을 봤어요. 정말? 곽병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조금은 해. 이렇게 복잡할 줄 몰랐거든. 근데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것 같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 그 말에 최강은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작업실로 돌아왔을 때 이용희가 뭔가를 발견한 표정이었어요. 형들 이거 봐요. 이근철의 통화 기록을 추적했는데 화면에는 수상한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번호로 이근철이 오늘 밤 3번이나 전화했어요. 그리고 이 번호의 위치가 이용희가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창리동에서 OKM 떨어진 곳이에요. 박정환이 번뜩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정남현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최강은 신중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어. 이근철이 일부러 추적하게 만든 거라면? 곽병남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봐야죠. 지금 우리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이용희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소유주가 페이퍼 컴퍼니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화면을 빠르게 넘기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나은재 의원의 관광특구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회사예요. 이근철과 직접 연결돼 있습니다. 최강은 확신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 있어. 팀은 즉시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곽병남은 무기를 점검하고 정남현은 응급 의료 키트를 챙겼어요. 이용희는 건물 구조도를 해킹해서 출력했고 박정환은 통신 장비를 준비했습니다. 최강은 팀원들을 봤어요.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어. 아이들이 거기 없을 수도 있고 함정일 수도 있어. 그래도 갈 거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남현이 말했어요. 당연하죠. 우리 아이들이에요. 곽병남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공대잖아요. 이럴 때 쓰라고 배운 거 아니에요? 이용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좀 무섭긴 한데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박정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들, 제가 막내지만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가 이기든 지든 오늘 밤은 전설이 될 거예요. 새벽 4시 30분 팀은 목표 건물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낡은 창고 건물이었어요. 경비는 2명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최강이 수신호를 보냈어요. 곽병남과 박정환이 조용히 뒤로 돌아가 후문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이용희는 노트북으로 건물 내부 CCTV를 해킹하고 있었어요. 형, CCTV 확보했어요. 이용희가 속삭였습니다. 화면에는 2층 한 방에 아이들이 묶여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연이, 민서 그리고 다른 2아이까지 총 4명이었습니다. 정남현은 딸을 보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경비는 몇 명이에요? 최강이 물었습니다. 이용희가 화면을 돌리며 세어봤어요. 1층에 셋, 2층에 둘, 밖에 둘. 총 7명입니다. 곽병남이 무전으로 말했습니다. 형, 후문 쪽에도 경비 1명 더 있어요. 총 8비예요. 최강은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자신들은 5명, 적은 8명. 수적으로 분리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30초 후에 동시에 진입한다. 병남이는 후문으로, 우리는 정문으로. 용희는 여기 남아서 CCTV 모니터링. 알았어요. 이용희가 대답했습니다. 최강은 시계를 봤어요. 30, 29, 28.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정남현은 떨리는 손으로 스턴건을 움켜쥐었어요. 박정환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19, 8. 최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 2, 1. 지금. 정문 쪽 경비 2명은 최강과 정남현의 기습에 순식간에 제압됐습니다. 조용히 빠르게요. 후문 쪽에서도 곽병남의 무전이 들려왔어요. 후문 경비 제압 완료. 진입한다. 최강은 박정환과 함께 1층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경비 1명이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박정환이 재빨리 뒤로 돌아가 목을 조르며 조용히 제압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곽병남이 무전으로 다급하게 말했어요. 들켰어. 2층에서 총 쐈어.
최강은 더 이상 조용히 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면전이다. 아이들 방으로 달려. 팀원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2층 복도에서 경비 3명과 마주쳤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최강은 벽 뒤에 숨어 권총을 쐈어요. 정남현은 수류탄처럼 생긴 섬광탄을 던졌습니다. 퍽. 하얀 빛이 복도를 가득 채우자 경비들이 눈을 가렸어요. 곽병남이 그 틈을 타고 돌진해 2명을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1명은 박정환이 태클로 쓰러뜨렸어요. 아이들이 있는 방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어요. 곽병남이 발로 문을 3개 찼습니다. 쾅! 문이 열리자 안에 아이들이 묶여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아이들 옆에 한 남자가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면 쏜다.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최강은 즉시 총을 겨눴어요. 넌 이미 죽었어. 아이들한테서 떨어져. 긴장된 대치 상황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최강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추어였던 거죠. 내가 이근철한테 고용된 용병이라면 아이들 죽이는 순간 너도 끝이야. 이근철은 증인을 남기지 않거든. 최강의 말에 남자의 얼굴이 흔들렸어요. 닥쳐. 난 명령받은 대로. 그 순간 정남현이 재빨리 스턴건을 던졌습니다. 남자가 스턴건을 피하려다 균형을 잃었어요. 바로 그 순간 곽병남이 달려들어 총을 빼앗았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졌고 최강은 즉시 아이들에게 달려갔어요. 도연아, 괜찮아? 딸 도연이는 울면서 아빠를 봤습니다. 아빠. 정남현도 딸 민서를 안아줬어요. 민서야,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용희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거든요. 형, 건물 밖에 차량 4대가 도착했어요. 증원 온 것 같아요. 최강은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색 SUV 4대에서 무장한 남자들이 우르르 내리고 있었어요. 젠장 함정이었어. 곽병남이 총을 재장전하며 말했습니다. 형, 어떻게 해요? 최강은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적은 최소 10명 이상, 자신들은 5명의 구출한 아이들까지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정남현 아이들 데리고 옥상으로 가. 박정환, 너도 같이 가서 지켜. 최강의 명령에 정남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이끌었습니다. 박정환은 총을 들고 뒤를 따랐어요. 곽병남이 창문으로 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 저들 장비 좀 봐요. 완전 군용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잘 무장했어. 최강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면 대결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요. 시간을 벌어야 해. 경찰이 오거나 다른 방법을 찾거나. 그때 이용희의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어요. 형, 112에 신고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최소 15분은 걸려요. 15분. 최강은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적들이 진입하고 있었거든요. 곽병남이 문 앞에 책상을 옮겨 바리케이드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5분이면 뚫릴 거예요. 최강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건물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탕탕. 여러 발이 연속으로 들려왔어요. 최강과 곽병남은 서로를 봤습니다. 뭐야? 누가 쏘는 거야? 밖에서 비명소리와 함께 혼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용희가 다급하게 무전을 보냈어요. 형, 다른 팀이 나타났어요. 이근철 쪽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어요. 최강은 창문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봤습니다. 놀랍게도 이근철의 부하들이 정체불명의 검은 옷을 입은 팀에게 공격받고 있었어요. 새로 나타난 팀은 전문적이고 빨랐습니다. 군인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곽병남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최강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창고 뒤편 비상구로 나오세요. 우리가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누구야? 최강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심할 시간이 없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 정남현과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뒤편 비상구로 빠져나간다. 빨리. 팀원들과 아이들은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뒤편으로 향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비상구를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어요. 남자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강 씨,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인섭 PD입니다. 최강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당신이 이근철이 보호하던 그 PD? 김인섭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보호? 아니요, 감시였죠. 김인섭은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차 안에서 얘기하죠.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검은색 밴 2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팀원들과 아이들은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뒤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쾅! 곽병남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 창고가 폭발했어요. 최강은 김인섭을 봤습니다. 당신들이 한 거요? 김인섭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근철이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당신들을 구한 것뿐이에요. 최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줍니까? 당신은 누구 편이죠? 김인섭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이근철의 비서였습니다. 3년 동안 그 밑에서 일하면서 모든 걸 봤죠. 그리고 증거도 모았습니다. 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외곽의 한 모텔이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자 김인섭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근철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 큰 손은 따로 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한 이름이 있었어요. 재벌 황진수? 최강이 놀라 물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재벌이었거든요. 김인섭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진수 회장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리, 무기거래, 정치인 매수. 이근철도 김석준도 나은재도 모두 그의 꼭두각시였어요. 저는 3년 동안 이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공개할 수 없었어요. 황진수의 힘이 너무 강하거든요. 정남현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김인섭이 웃었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한 번 해냈잖아요. 김석준을 무너뜨렸어요. 비록 이근철에게 이용당했지만 그래도 해냈어요. 저는 당신들이 필요합니다. 최강은 팀원들을 봤어요.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구한 직후라 더욱 그랬죠. 우리 좀 쉬게 해주세요. 내일 얘기합시다. 다음 날 오전 최강은 혼자 모텔 옥상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고 있었어요. 황미경이 올라와 남편 옆에 섰습니다. 도연이는 괜찮아? 최강이 물었습니다. 황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악몽 꿨지만 괜찮대. 당신이 구해줬으니까. 최강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이 일 시작해서. 황미경이 남편의 말을 끊었어요. 사과는 됐어요. 당신이 옳은 일 한다는 거 나도 알아요. 무섭긴 하지만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최강은 아내를 꼭 안아줬습니다. 황미경이 속삭였어요. 근데 이번엔 좀 조심해요. 도연이가 아빠 없으면 안 돼요. 최강은 약속했습니다. 걱정 마. 이번에도 꼭 살아서 돌아올게. 오후가 되자 팀원들이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김인섭이 준비한 자료는 방대했어요. 황진수 회장의 비리 증거들이 수백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이용희가 자료를 분석하며 감탄했어요. 이거 진짜예요. 은행 계좌, 해외 페이퍼 컴퍼니, 정치인 뇌물 리스트까지. 완벽해요. 박정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황진수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곽병남은 우려했습니다. 형, 황진수는 김석준이나 이근철하고는 레벨이 다른 사람이에요. 재벌 총수잖아요. 변호사만 수십 명이고 정치인들도 줄줄이 그의 편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정남현도 걱정스러웠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아이들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난 더 이상 우리 민서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최강은 팀원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수도 있어. 김인섭한테 자료 넘겨주고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지. 아무도 비난 안 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인섭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황진수는 당신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이 근처를 통해 당신들이 뭘 알고 있는지 알았으니까요. 계속 위협할 거예요. 박정환이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개예요. 먼저 공격하거나 당하거나. 이용희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카드는 김인섭의 증거뿐이에요. 이걸 쓰지 않으면 우린 평생 도망 다녀야 할 거예요. 정남현은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을 완전히 안전한 곳에 숨기고 해요. 최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김인섭, 아이들과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가옥이 있습니까? 김인섭이 대답했어요. 제 개인 별장이 있습니다. 시골에 있고 경비도 철저해요. 거기 보내드리죠. 곽병남이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김인섭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진수는 다음 주에 국회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방산 비리 관련해서요. 그때가 기회예요. 청문회 생중계 중에 증거를 공개하는 겁니다. 이용희가 눈을 빛냈어요. 생방송 중에요? 그거 좋은데요. 황진수가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김인섭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국회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거예요. 해킹이 필요합니다. 이용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수 있어요. 국회 보안 시스템 정도는 뚫을 수 있어요. 최강이 확인했습니다. 위험도는? 이용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높아요. 들키면 바로 체포될 거예요. 하지만 성공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황진수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박정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밌겠는데요? 저도 돕겠습니다. 곽병남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어요. 근데 형 황진수가 청문회 중에 증거가 공개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분명 방해할 거예요. 최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야 해. 물리적으로 막아야 할 사람들이 있을 거야. 정남현이 각오를 다졌습니다. 알았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끝을 보죠. 김인섭이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세요. 이근철이 아직 살아있어요. 어제 폭발해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황진수 회장이 그를 보호하고 있어요. 최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근철이. 곽병남이 분노로 주먹을 쥐었어요. 그 새끼 이번엔 놓치지 말아야 해요. 최강은 팀원들을 봤습니다. 준비하자. 일주일 후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꾼다. 일주일 후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황진수 회장은 당당하게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카메라 수십 대가 그를 비추고 있었고 전국이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황진수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떳떳합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청문회장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이상한 영상이 떴습니다. 황진수의 비리 증거들이었어요. 은행 계좌, 뇌물 리스트, 무기 거래 내역. 모든 게 적나라하게 공개됐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였고 황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조작입니다. 당장 꺼요.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회 건물 지하 이용희와 박정환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 성공했어요.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어요. 박정환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용희는 집중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황진수 쪽에서 차단하려고 하고 있어. 버텨야 해. 두 사람은 사이버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청문회장 밖에서는 최강, 곽병남, 정남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황진수의 경호원들이 건물 안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저들을 막아. 최강이 외쳤습니다. 곽병남이 앞을 막아섰어요. 여기서 못 들어가. 청문회 끝날 때까지는. 경호원들이 달려들었고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정남현은 국회의원들을 보호하며 상황을 통제했어요. 의원님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하지만 카메라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 전 국민이 이 혼란을 보고 있었습니다. 황진수는 증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청문회장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황진수,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김인섭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는 검사에게 USB를 건넸어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황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인섭을 봤습니다. 내가 배신했어? 김인섭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회장님. 황진수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어요. 청문회장 밖에서 최강팀이 모였습니다. 곽병남은 코피를 흘리고 있었고 정남현은 옷이 찢어져 있었어요. 이용희와 박정환도 땀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웃고 있었어요. 해냈어. 박정환이 소리쳤습니다. 최강은 팀원들을 안아줬습니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3개월이 지났습니다. 황진수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어요. 이근철도 체포됐고 그와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대한민국은 큰 충격에 휩싸였고 방산 시스템 전체가 재검토되기 시작했어요. 최강팀은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리동의 어느 저녁 최강은 딸 도연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빠 영웅이래요. 도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최강은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영웅은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도연이가 물었습니다. 또 위험한 일 할 거예요? 최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아빠는 모르겠어. 하지만 필요하다면 해야겠지. 그날 밤 최강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불명이었어요. 최강은 긴장하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최강 씨. 황진수를 무너뜨리다니 대단하네요. 하지만 게임은 이제 시작입니다. 황진수도 빙산의 일각이었으니까요. 다음에 만나요. 마이너스 그림자. 최강은 메시지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팀원들이 최강의 집에 모였어요. 곽병남이 물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급하게 부르길래. 최강은 어젯밤 받은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정남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이용희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림자. 이 코드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박정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각오는 돼 있어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준비가. 곽병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 건넜잖아. 정남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커서 엄마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한 번 더 해봐야죠. 이용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림자가 누군지 찾아봐야겠어요.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해요. 최강은 팀원들을 봤습니다.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어요. 한때 평범한 동네 주민이었던 그들은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는 특공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좋아. 그럼 준비하자. 그림자가 누구든 우리가 찾아낼 거야. 팀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창리동의 평화로운 풍경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주민들이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 평범함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싸워야 했습니다. 우리 동네 특공대처럼요.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인지도 몰랐어요. 최강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김인섭이었어요. 최강 씨,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최강은 팀원들을 봤습니다. 모두 준비된 표정이었어요. 장소 보내주세요. 지금 갑니다. 전화를 끊고 최강이 말했습니다. 또 일이 터진 것 같아. 출동하자. 팀원들이 일어섰습니다. 창리동의 우리 동네 특공대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자가 누구든 어떤 위협이 오든 그들은 준비돼 있었어요. 가족을 지키고 동네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것이 그들의 선택이었고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평범함 속에 숨겨진 특별함, 그것이 바로 우리 동네 특공대였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